약 7만 년 전의 지구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명의 원시인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터질 듯한 근육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추위에도 끄떡없는 강인한 신체를 가진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다른 한 명은 그에 비해 뼈대도 가늘고 어딘가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조상, 사피엔스입니다. 당시 누군가에게 이 둘 중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냐고 묻는다면 아마 열이면 열 모두가 네안데르탈인을 꼽았을 겁니다. 객관적인 신체 스펙만 놓고 보면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은 단순히 힘만 센 무식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피엔스보다 뇌 용량도 더 컸고 정교한 도구를 만들거나 불을 다루는 능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험악한 기후 속에서 수만 년을 버텨온 베테랑 생존자들이었죠. 반면에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구석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네안데르탈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가장 연약해 보였던 사피엔스가 지구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사피엔스만이 가졌던 아주 기묘하고도 강력한 능력 하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사피엔스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도구를 더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기 제작 기술이나 사냥 방식에서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1대1로 맞붙는다면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에게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약했습니다. 결국 사피엔스가 승리한 진짜 이유는 개인의 힘이 아니라 집단의 크기에 있었습니다. 자연계에서 동물들의 협력은 아주 흔한 일이지만 그 규모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침팬지들도 서로 털을 골라주며 친밀감을 쌓고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의 숫자가 50마리 정도를 넘어가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랑 친한지,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 일일이 기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할 수 있는 집단의 최대치를 약 150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던바의 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는 사실 인류 생존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초기 사피엔스는 끊임없이 수다를 떨며 누가 정직한 사람인지, 누가 게으름을 피우는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긴밀한 소통 덕분에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끈끈한 사회적 결속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뒷담화를 열심히 해도 150명 이상의 낯선 사람과 한마음이 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안데르탈인 역시 수십 명 단위의 가족 무리로 흩어져 각자의 구역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만약 세상이 영원히 소규모 집단 간의 대결이었다면 아마 지금쯤 지구의 주인은 네안데르탈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약 7만 년 전 사피엔스의 뇌 속에서 기적 같은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를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혁명은 사피엔스의 언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사피엔스의 언어는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이 사자가 나타났으니 도망치라는 식의 눈앞에 보이는 실제 하는 위험을 알리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인지혁명을 거친 사피엔스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우리 부족의 수호신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눈앞에 사자가 없어도, 심지어 그 사자가 수호신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어도 사피엔스는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은 수천 수만 명의 낯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을 믿는다거나 우리는 같은 조상의 후예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생기자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도 목숨을 걸고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50명의 가족 무리로 흩어져 각자의 구역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네안데르탈인이 힘이 세고 영리해도 수백 명이 동시에 덤벼드는 사피엔스 연합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 슈타델 동굴에서 발견된 사자인간상은 이 인지혁명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사람의 몸을 가진 이 조각상은 현실 세계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괴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수백 시간을 들여 이 정교한 조각상을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며 같은 신화를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허구라는 무시무시한 도구를 손에 쥐었음을 의미합니다. 허구는 단순히 지어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만들고 거대한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제 사피엔스는 단순히 먹이를 찾는 동물을 넘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재조립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면서 사피엔스의 사회 구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더 신뢰하게 된 이 변화는 곧 인류 문명이라는 거대한 탑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슈타닥의 사자인간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우리 조상들의 뇌 속에서 어떤 거대한 스파크가 튀었는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식량도 부족하고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던 그 척박한 시절에 누군가는 무려 400시간이 넘는 시간을 쏟아부어 멤머드 상아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냥도 하지 않고 열매를 채집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이 조각상 하나에 매달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족 전체가 이 작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조각가를 먹여 살리며 보호해줬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자머리를 한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그 귀한 노동력을 낭비했을까요? 그건 이 사자인간상이 사피엔스라는 집단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조각상을 치켜들며 사자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고 외칠 때 그 자리에 보인 수백 명의 사피엔스는 똑같은 소름을 느꼈을 겁니다. 어제 처음 본 옆마을 사람이라도 이 사자신을 함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금세 형제처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사피엔스가 창조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상상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힘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지폐 한 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사실 종이 조각 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종이에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그 종이 한 장으로 쌀을 사고 옷을 삽니다. 국가라는 개념은 어떤가요?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실제로 땅 위에 그어져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통의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고 세금을 냅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사피엔스는 결코 문명을 세우지 못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지만 그들의 협력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혈연관계 안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삼촌, 이모, 조카처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죠. 반면 사피엔스는 가보지도 않은 땅에 사는 사람과도 우리는 같은 신의 자손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수천 명씩 모여도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적으로 훨씬 약했던 사피엔스가 지구의 꼭대기에 올라선 진짜 비결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상상의 이야기를 더 씌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냈습니다. 사피엔스의 뇌는 일종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가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발달시켰던 이 이야기의 능력이 현대에 와서는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슬픈 소설을 읽으며 펑펑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그게 가짜라는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심지어는 현실의 고통보다 허구의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왜 진화는 우리에게 가짜 이야기에 이토록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프로그래밍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어떻게 허구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걸까요? 단순히 협력을 위한 도구였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이제 그 내밀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7만 년 전 사피엔스의 뇌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지혁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경계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의 다음 회를 미친 듯이 기다리는지, 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견디는지 그 해답은 우리 뇌 속에 설계된 정교한 이야기 회로에 숨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신경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허구의 세계, 우리는 왜 이야기에 눈물 흘리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몰입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